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서울 집값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집값이 비싸다, 싸다 이 기준은 개인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3억짜리 집을 보고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집을 보고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또는 전체적인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이게 싼지 비싼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 전 세계 집값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집값 문제가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집값이 전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싸다면 싼 거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싸다면 비싼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차 원두에서 싱글이 나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원두랑 코스타리카 원두가 나왔는데 두 개 다 최상급 지역에서 생산된 원두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이 괜찮아요. 이 두 개가 출시가 됐는데, 그래서 혹시나 요즘 원두가 떨어졌다, 또는 나는 에티오피아의 진정한 원두를 맛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코스타리카의 진정한 원두를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차 원두의 모든 원두 선별과 생산은 국가대표 로스팅 심사위원이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진짜 남다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서울에 집을 사려면은 2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습니다. 대충 들어본 말이죠. 10년 모아야 된다, 20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26년, 26년이면 제가 지금 모으기 시작하면은 거의 환갑 넘어서도 집을 못 산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서울 집값 PIR에서 나왔습니다. PIR은 Price to Income Ratio라는 뜻인데요. PIR이 26입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냐,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숫자가 26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몇이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2013년에는 11.5였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정도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고요. 2020년에는 17.4, 한 17년 걸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2023년에는 26. 지금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으니까 비싸긴 비쌌지만 그래도 막 엄청나게 비싸서 이게 이거 어떻게 사나,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비싸다, 근데 서울에 집 살려면은 그 정도는 줘야겠지 라는 수준이었다면은 지금은 거의 한 2배 반 정도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 사는 거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난 어차피 집을 못 사, 부모님 도움 없이는 집을 못 사,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집은 원래 다 비싼 거 아니야? 야, 집이 싼 집이 어딨어?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어떤지 한번 보면은 좀 명확한 기준이 생기겠죠. 제가 표를 구글에서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그냥 제가 이제 말로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PIR이 11입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 위에 10개 나라 정도가 더 높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을 한번 쭉 볼게요. 1위가 시리아, 그리고 2위가 가나, 3위가 홍콩, 4위가 스리랑카, 5위가 중국, 6위가 네팔, 7위는 콜롬비아, 8위는 필리핀, 9위는 나이지리아, 10위는 에티오피아. 가만히 보니까 홍콩하고 중국을 빼놓고는 전부 다 가나,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곳은 당연히 소득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지 않아도 PIR이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진국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PIR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벌어들이는 국민 소득이 비슷한 나라들은 어떨까 좀 궁금하잖아요. 소득이 비슷한 나라들이 이탈리아랑 일본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소득이 우리나라 소득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러면 이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PIR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좀 나오겠죠. 이탈리아와 일본의 PIR은 10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모으면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6이었으니까 26년을 모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선진국들은 뭐 나쁘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만 그럴까? 바로 무분별한 대출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해서 집값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수준보다 집값을 더 빠르게 밀어 올려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PIR이 저렇게 급격하게 많이 높아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집값 상승의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죠. 비혼이 증가를 하고요, 출산율이 저하가 됐습니다. 20대 여성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60에서 70%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산율 같은 경우는 결혼한 신혼부부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76%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혼의 비율이 증가를 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 국가가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당장은 뭐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얻자니 전세금도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살면 원룸에 살아도 되고 오피스텔에 살아도 되는데 그냥 혼자 살련다,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출산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뭐 둘이 결혼해서 25평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25평이 너무 좁죠. 집을 늘려가야 되는데 늘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금 산 집조차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집을 늘려갈 수 있을까?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집값뿐만 아니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집값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은 올랐지만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사회가 돼버렸죠. 집값은 올라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기분이 좋지만 기분이 좋은 게 다예요. 이 집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내가 다시 싼 집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뭐 벌어도 번 게 아니죠. 올라도 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회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IMF, 옛날에 우리가 빚을 많이 진 곳이죠. 뭐 빚을 졌다기보다는 신세를 진 곳인데, 뭐 신세를 진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IMF가 자기들 일속은 다 챙겨갔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무튼 뭐 IMF 시절이 있었는데 그 IMF가 한국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대출 규제 다시 해야 한다. 빚을 내서 집 사라 할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빚을 내서 집을 사라. IMF도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너네 그렇게 대출 무분별하게 해주다 보면은 또다시 IMF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소득은 증가되지 않고 있죠.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들도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무슨 현상이 발생될까요? PIR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럼 26인 PIR이 나중에는 30, 40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능할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어떤 상황이 오면 가능해요? 소득이 올라가면은 집값이 올라가도 PIR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PIR이 계속 높아지니까 국민의 이제 부담 지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지금 전 세계 평균이 PIR이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 10년 정도 모으면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아요. 7년이에요, 7년. 우리가 말이 나온 김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뉴욕이죠. 뉴욕의 평균 집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78만 달러입니다. 78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대략 한 10억 정도 돼요. 뉴욕의 평균 집값이 10억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도시의 집값이 평균이 10억인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대한민국이 물론 뉴욕보다 좋은 도시지만 그냥 전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뉴욕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곳보다 지금 더 비싸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보다 2배 정도 높아요, 소득 수준이.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한테 10억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정도 체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소득이 낮은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똑같은 집값 10억을 보고 어때요? 내 돈으로 모아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다들 인지를 하잖아요. 결국은 다 대출을 받아서 사고 있고, 이 대출이 집값이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또는 소득이 오르면 괜찮은데 소득이 안 오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결국에는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집값이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전 세계 평균이 10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26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도 집값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집값을 올리는 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득을 올리는 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건전한 국가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좀 갈 수가 있는 거죠. 소득이 올라가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값을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몸값을 올려야겠죠. 나의 소득을 올리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다른 나라 대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 물론 내 집 마련하는 건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20억짜리 집, 15억짜리 집 이런 것을 대출을 풀로 받아서 사는 것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